(2025년 3월 15일) 중국 하이난성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경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정부 해군 훈련 중 중국이 자랑하는 젠15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젠15는 러시아 수호이 33을 기반으로 개발된 중국 주력 함재기로 항공모함 전력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해 생존이 확인되었지만 남부정부 해군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해당 조종사의 증언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위상에 해가 되는 사건이기에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문은 놀랍게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유튜브나 X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아닌 중국 내 웨이보, 바이두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심지어 댓글 하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 방화벽에 의해 철저히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오히려 동시간대의 상위 순위는 김세론, 김수현, 이시영과 같은 한국 연예인들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어 사고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중국 항공 기술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사고 영상에서는 젠15가 무중력 상태처럼 천천히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추락 패턴과 달라 많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전투기가 수직으로 공기 저항을 받으며 떨어지는 경우는 양쪽 엔진이 모두 작동을 멈췄거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시사합니다. 항공 역학적으로 엔진이 작동 중이라면 추력이 발생해 전투기가 회전하거나 또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게 됩니다. 혹은 한쪽 엔진만 작동하는 경우도 비대칭 추력으로 인해 한쪽으로 회전하며 추락하게 되는데요. 반면 이번 젠15는 그런 흔적조차 없이 마치 무생물처럼 낙하했습니다. 또한 버드 스트라이크의 경우 엔진에서 연기나 점화된 불꽃이 발견되게 되는데 젠15에서는 그러한 모습도 포착되지 않고 오직 무작동의 모습만 보였죠. 현대 전투기의 엔진의 경우 조류와 충돌 사고가 발생해도 견뎌낼 수 있도록 FAA나 EAAS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한다는 건 어쨌든 뭔가 제약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 하다가 새가 부딪혔는데 그거에 안정적으로 엔진이 꺼지지 않고 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새 크기가 얼마 이상이 몇 개가 스트라이크 했을 때 엔진이 꺼지지 않고 가야 되나 라는 게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거고, 특히 쌍발 엔진 전투기의 경우 버드 스트라이크로 양쪽 엔진이 동시에 정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요. 오히려 기체 후미가 꼬꾸라지며 추락했다는 점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중국 전투기 엔진이 멍텅구리화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상 환경에서 운용되는 젠15는 염분과 습도에 노출되므로 엔진과 기체의 부식 방지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젠15의 잦은 추락 사고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락한 젠15에 탑재된 엔진은 바로 악명 높은 WS-10 엔진입니다. WS-10은 중국이 러시아 AL-31F 의존을 줄이기 위해 1980년대 후반 몰래 기술을 탈취하여 개발한 중국산 터보팬 엔진인데요. 그래도 짝퉁은 짝퉁인지라 그 결함은 끊임없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압축기 스톨과 출력 불안정은 WS-10의 대표적인 결함으로 2000년대 후반 실전 배치 후 젠11 비추락 사고 등 악명을 떨쳤죠. 압축기 스톨은 공기 흐름이 불규칙해지며 엔진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정지하는 현상으로 WS-10A의 경우 비행 중 갑작스럽게 엔진이 멈추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조종사들에게 죽음의 엔진이라는 오명을 안겼고 2010년대 초반 일부 공군 부대의 사령관은 WS-10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인도받기 거절했다가 좌천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W10 엔진의 수명은 경쟁 엔진 대비 터무니없는 수준인데요. 2009년경 자료에 따르면 WS-10A의 평균 고장 간격은 약 30시간, 주요 정비 간격은 300시간 미만으로 러시아의 AL-31이나 미국의 F-100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러시아 엔진도 형편없는 MTB어로 문매를 맞고 있는데 그 사생아인 중국 엔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WS-10의 300시간 미만의 정비 간격은 엔진 설계의 근본적인 실패를 보여주며 이는 중국의 재료과학과 제조 공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추력과 효율성 면에서 WS-10은 사상 최악의 엔진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물론 재원상으로는 러시아산 엔진과 동급이라며 130kN의 최대 추력을 말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80kN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낮은 추력은 초음속 순항이나 고기동성을 구현하기에 턱없이
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심지어 젠15의 경우 경량화 실패로 무장량을 극도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유효 탑재량은 소위 33의 절반, 약 2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FA-18은 18톤에 달하는 젠15 대비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기체 중량과 최적을 가짐에도 증기식 캐터펄트의 도움을 받아 최대 무장 탑재량이 무려 8톤에 달합니다. 이에 W10 엔진을 탑재한 중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초기 모델에서는 출력 부족으로 기동성이 저하되자 중국은 WS-15 엔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35년간 40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죽음의 엔진인 WS-15로 인한 추락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특히 2016년 11월 12일 유시 조종사는 중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 중국의 영웅으로 불려왔었지만 훈련 중 엔진 결함으로 인해 탈출을 시도하던 중 뒤따르던 또 다른 젠10 전투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몇 년 후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국장 미아오환은 이례적으로 엔진 결함을 시인했으나 공교롭게도 2024년 미아오환은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죠. 이쯤 되면 무섭다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이고 인공위성도 쏜 나라인데 엔진 제조 수준이 과연 정말 그 정도일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 공영 군사 채널 군미천하의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중국 최대 항공업체의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중국산 전투기가 물이 새고 중국산 엔진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죠. 这里是猎鹰 L15高教机的诞生地，不仅如此，可以说这里是中国航空工业的诞生地之一。1954年，新中国的第一架飞机出教5就是在这里飞向蓝天。60多年来，洪都集团专注于教练机的生产和研制，研制出出教6、K8、L15等一系列明星飞机，被称为中国教练机的摇篮和基地。飞机制造都有哪些黑科技？现在我就带大家去一探究竟。 这里是一个钣金加工车间，整个车间呢，除了机器的轰鸣声，此起彼伏的是敲敲打打的声音。那么这是工作人员在敲打飞机的零件。为什么飞机的零件需要靠人工来敲打呢？这是因为它的每一个部件对平滑程度要求是很高的。您看这样一个部件，它是飞机身上一个常见的整流罩的部件，它的折弯处是非常平滑的，不会出现平直的棱角，这是为了受力均匀，防止折弯处出现裂纹。 我在这里还发现了这样一个细节，工作人员使用的锤子，它是一个木质的材料。那么使用这样的工具呢，也是为了防止零件的表面受损伤。而在所有的飞机零件中，对平滑程度要求最高的是蒙皮。现在我们一起去看一看。 蒙皮也就是飞机的表面，因为它直接接触空气，在接触到空气的作用力之后呢，会将作用力传递到和它相连的机身、机翼和骨架上，因此对蒙皮的要求是非常高的。不仅要求它可塑性强、强度高，还要求它的表面绝对平滑。那么我身后的机器呢，正在进行的就是蒙皮的加工，它通过这样一个模具将原材料压形成相应的形状，就完成了蒙皮加工的过程。 看到这样的模具，就是我们平时所乘坐的民用客机的机身的模具。通过这个模具，就能够生产出一张相应形状部件的蒙皮。而为了实现表面的绝对平滑，之后装在蒙皮身上的铆钉，它的凹凸程度不能超过0.1毫米，比一根头发丝还细。您能想象吗？早期的蒙皮它还是布制的，也就是一层纺织材料。 附在木质或者金属架上，再覆盖一层不透气、不透水的材料来满足飞行需求。现在的蒙皮已经是镁合金、铝合金等材料。 高性能的飞机采用钛合金和复合材料。 한편 최근 한국은 기계 역학의 끝판왕인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1979년 F4 전투기 J79 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45년간 만대 엔진을 생산하며 차근히 기술력을 쌓아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역시 라이센스 생산하여 약 40%의 국산화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나는 KF-21 엔진 생산과 6세대 엔진 개발을 위한 공장을 증설 중이고 2030년대 중반까지 15,000파운드급의 국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항공 엔진이 만만하냐 어떻게 10년 안에 개발을 하겠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미국이 KF-21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에 절대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F-35나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재 KF-21이 1300회의 비행시험을 무사고로 마친 것을 보면 불가능은 그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2030년대 완성될 5세대 KF-21EX에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국산화율 80%를 달성하게 될 KF-21EX가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유력한 상황이죠.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가 이르파는 최근 말레이시아 디펜스 기사를 인용해 다목적 전투기 도입 후보가 확실히 선택되었고 18대의 전투기 구매를 위한 제15차 RMK 계획이 이번 2025-2030년 예산안인 제13차 RMK 계획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어떤 후보인지 알고 있지만 공식 발표를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KF-21 사진을 딱 현지 네티즌들은 KF-21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 가장 원하는 기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택이 끝났다면 확정해주세요. FA50 배치2 계약을 체결할 때 KF-21에 대한 의향서도 함께 체결하세요. 지금으로선 KF-21이 유일한 선택이고 다행히 이번에는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네요 라고 했죠. X에서 진행된 현지 네티즌 투표에서는 463명 중 43%가 KF-21을 지지하여 단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전투기 도입을 앞당긴다는 발표 시기를 보면 상당히 기묘한데요. 말레이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지 4일 뒤에 발표가 났기 때문입니다. 방한 당시 KF-21을 실제로 보고 탑승까지 하며 한박 웃음을 지은 참모총장의 표정에서 KF-21의 선정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 도입과 함께 KF-21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당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보다 더 깊은 협력을 맺어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동남아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인도네시아에게 큰 고민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리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존나 KF-21 사업이 자초되어도 괜찮다며 인리는 터키와 손을 잡아 칸 공동개발에 착수할 수도 있다 라는 보도를 내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유출된 KF-21 기밀 자료를 담보로 터키와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타당한 의혹도 제기하였죠. KF-21 공동개발국인 인리가 KF-21의 라이벌 기체인 칸의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의와 존중이 없는 태도이자 한국을 기만하는 행위죠. 더 이상 인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입 아픈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아니었지. 오늘의 한 줄 평, 인리가 중국과 다른 점